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조림 공정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통조림 공정에는 일반적으로 꼭 네 가지 공정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통조림에 무엇을 만드는 통조림이 있다 그러면 끝에 부분에 꼭 이런 것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공정이.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기, 그 다음이 밀봉, 그 다음이 살균, 그 다음이 냉각입니다. 이게 탈기, 밀봉, 살균, 냉각. 이 네 가지 공정은 거의 모든 통조림 공정에서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탈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뺀다는 얘기죠. 기체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그 통로에다가 이 통조림 안에 과육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럼 뜨겁게 가열되면서 과육 안에 있는 공기가 열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뭐 첫 번째, 산화를 방지하겠죠. 이미 이제 강의에 익숙해지신 분은 공기를 뺀다 그러면 산화 방지. 산화 방지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색되거나 그런 갈색화 같은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열이 가해지니까 살균의 효과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균이 들어갈 때 살균이 고압 증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안에 공기가 있다 그러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 곤종을 돕기 위해서 네 번째 미생물에 대한 차단 효과 뭐 이런 것은 원래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도 있다. 네 가지는 탈기에 있어서의 그런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밀봉은 시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밍. 그리고 밀봉을 해주는 그런 기계를 시머라고 얘기를 하거나 권체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권체기. 네. 이 권체기에는 어, 그러니까 리프터, 그 다음에 척, 그 다음에 롤러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프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통조림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통조림을 밑에서 받쳐주고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 리프터입니다. 그 위에서 통조림을 붙잡고서 회전시켜주는 것이 척.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뚜껑과 아래에 있는 몸통을 갖다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갖다 롤러라고 합니다. 접착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물리적인 그러한 힘으로 얘네들을 서로 접착을 시켜 주는 건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하튼 권체계 3요소는 척, 롤러, 리프터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 것이 바디고요. 위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척이 잡아주고 첫 번째 롤러가 와서 이렇게 굽혀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러가 와서 얘네들을 더 밀착시켜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권체기의 원리예요. 네, 이와 같이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 이것이 이제 오는 것이 이제 롤러고요. 지금 빨간 부분이 뚜껑. 이제 이렇게 원래 몸통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위에 뚜껑이 위에 딱 놓여져 있고 이제 네, 이것이 뚜껑이에요. 리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몸통. 그래서 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롤러가 와서 한번 굽혀주고 두 번째 롤러가 와서 더 밀착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살균입니다. 통조림의 살균은 오토클레이브 안에서 하게 되는데요. 오토클레이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 이름이고요. 오토클레이브. 그리고 이것의 온도 조건은 121.1도씨에서 15분 살균하게 됩니다. 이때 살균은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겁니다. 살균이라기보다는 멸균에 가까워요. 모두 다 없애는 겁니다. 세균의 포자까지 모두 다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그러한 건전한 미생물에서부터 건전한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탈기, 밀봉, 살균, 냉각 이 네 가지 공정, 통적인 공정에서 일반적인 공정이니까요.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조림 제품 중에서 밀감 통조림 보시게 되면 원료 선별시키부터 쭉 내려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밀봉, 살균, 냉각, 포장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밀감 통조림만의 중요한 공정을 몇 가지만 본다면은 열처리 공정인데 이것은 과피를 벗기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귤류나 밀감이나 이런 것도 보면 바깥에 있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잘 익은 것은 껍질이 잘 벗겨지지만 잘 익지 않은 경우에는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열 처리를 해서 껍질을 벗기기 쉽게끔 유도를 해주는데 이 전부 다 100% 껍질이 제거가 안 돼요. 80에서 90% 정도 껍질이 제거되어지고 나머지는 손으로 박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밀감 내에 과피가 또 있는데 이 과피를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 주스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과피를 제거하는데 공정이 필요합니다. 통조림에 있어서는 알갱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과피를 제거한다 그러면 과피는 셀룰로즈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염산으로 처리합니다. 0.5에서 1%의 염산으로 20에서 25도씨에서 40에서 60분 정도 침지를 하고 담가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피를 물렁물렁하게 해준 겁니다. 과피의 팩틴지를 가용화, 그러니까 녹기 쉽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척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 NaOH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NaOH도 역시 0.5에서 1% 정도로서 25에서 35 정도의 약간 높은 온도로 10에서부터 15분 정도 침지를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스를 만들 때는 이 내피를 제거하는 공정은 필요해요. 근데 밀감 통조림을 만들 때는 밀감 통조림에 그 내피를 벗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피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가 이제 밀감 통조림에서 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밀감에는 백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백탁의 원인 물질 헤스페리딘 꼭 외우시고요. 헤스페리딘 이 헤스페리딘은 일종의 배당체로서 그 당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그런 페놀류의 그런 것들인데 물에 안 녹아요. 워낙 분자량이 커서 물에 안 녹는데 이것이 나중에 부유되면서 백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메틸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효소를 처리하게 되는데 효소의 이름은 헤스페리디나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줄이 했네요. 네, 다음은 복숭아 통조림입니다. 원료 선별시키부터 해서 밀봉, 살균, 냉각, 포장 같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들 복숭아 통조림만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냐면은 재핵, 씨백이라고 그랬죠. 이 봉합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복숭아를 보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져져 있는 것을 봉합선이라고 그러면 그 봉합선을 따라서 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핵을 뺍니다. 빼자마자 2%의 소금물에다 담궈 놔야 되는데 이유는 왜 그렇죠? 네, 색을 변화하는 것, 색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 과피를 벗겨야 되는데 이때는 열탕이나 증기, 그래서 3분 처리를 해서 하거나 혹은 NaOH 수산화 나트륨 2에서 3%의 용액에 30에서 50초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냉각을 하는데 여기 만일 이 냉각을 할 때 구연산 용액에다가 꼭 담가 놔야겠죠. 이것도 역시 색깔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 열탕 증기 처리를 했었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알카리로 박피한 경우에는 대치기 공정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산화 방지를 산화 효소 같은 것들을 불활성화 시켜야겠죠. 특히 봉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잘라놓고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게 되면 뭐 핑크색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중에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알칼리로 박피한 경우에는 산화요소 불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블렌칭을 하고요. 과육 내에 당연히 공기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육을 말랑말랑하게 연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통조림에 담는데 이 담을 때는 원래 통조림에 나오는 양보다도 좀 더 많이 담아야 돼요. 5에서 10% 정도. 원래 이것이 규정량이라고 하면 규정 부피라고 하면 그보다도 5에서 10% 정도 더 담아둬야 되는데 그 이유는 탈기 과정이나 살균 과정 들어가게 되면서 열 처리가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과육이 더 연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육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축소되어지니까 원래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다. 자, 당액은 18%의 당액, 블릭스의 소금이 아니라 당액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그 외에 이제 배통조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경우가 없어요. 이제 서양 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생겼는데 배에는 일단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들은 탄닌은 무조건 철제하고는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갈색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암색. 그래서 변색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는 냉각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고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조림에다 넣고서 계속 이제 프로세스를 갖다 끝내게 되면 얘네들이 색깔이 핑크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밤통조림인데요. 이 밤통조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껍데기, 그 안에 있는 껍데기입니다. 갈색 껍데기. 이것이 아무리 벗긴다고 해도 50에서 60%밖에 개선이 안 돼요. 이 껍데기는 타닌이 많은데 이것은 공기와 반응을 해서 변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반을 가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아니면 명반이나 아황산염을 가하게 돼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비타민 C를 사용해도 되고요. 색깔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반이라고 하는 것은 황산 알루미늄 칼륨입니다. 이것은 식품으로서 식품 안전나라에서 지금 나온 PDF 파일인데요. 자, 얘네들은 식품 첨가물로서 허용되어져 있는 것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제과나 면류에도 사용되어지고 연화 방지제에도 사용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채소류의 색상 유지라든지 이런 데 선도 조절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반 그럼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죽순통조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음식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죽순통조림 그러면은 백탁의 원인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백탁의 원인은 티로신이다. 티로신에 의한 백탁이 결정으로서 이렇게 석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 탈삽이라고 하는 공정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린감, 침시 이것이 이제 덜 익은 감 같은 것들 딱딱한 감들 따서 이것을 갖다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그 따뜻한 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담가놨다가 나중에 익혀서 먹게 되는데 이것을 침시, 우린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혀에서 맛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이 맛성분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는다면은 맛성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그 당의 그 감미도 보면 제일 높은 것은 과당, 그 다음에 전화당, 설탕, 뭐 쭉쭉쭉쭉 나가면 제일 뒤가 유당이잖아요. 유당이 제일 단맛이 안 나는 이유가 얘가 진짜 단맛이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원인이 불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탈삽 이 감의 떫은 맛은 탄닌에 의한 것인데 이 탄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떫은 맛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탄닌의 떫은 맛이 감의 떫은 맛입니다. 그래서 삽이라고 하는 것이 떫은 맛이라는 뜻이고요. 탈이 무엇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떫은 맛을 제거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수용성 탄닌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불용성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맛을 못 느끼게. 그렇게 되면 이제 단맛만 느끼게 되겠죠. 그럼 탈삽의 방법은 자 이게 삽자예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온탕 처리법.
두 번째는 알코올 처리법. 그리고 세 번째는 탄산가스 주입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온탕 탈사법은 40도씨의 온도로 된 물에 15에서 24시간 동안 담궈서 탈사를 시키는 거고, 알코올 탈사법은 저장성은 떨어지고 약간 좀 물렁물렁한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에다 담가 놓는 거예요. 탄산가스 탈사법은 CO2 가스를 불어주게 되면 얘들이 호흡을 못해요. 호흡을 못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다음부터 발효가 일어나는데, 발효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알코올, 에탄올, 요것에 의해서 알코올 탈사법의 효과가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이죠. 네, 탈사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린감, 침시의 떫은 맛을 제거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침체류에 있는데요. 침체류라 하는 것은 채소에 소금이나 뭐 장이나 조미료나 식초 같은 것을 넣고 어떤 조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적인 측면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가공법을 침체류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침체류 가공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어, 이게 이 침체류의 가공의 그 원리는 저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제 삼투압성을 이용하기 때문이고, 약 17%의 소금 농도를 통해서 미생물의 생육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무지부인데요. 단무지는 보통 무보다도 굉장히 길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수확할 때 잘 부러진다고 그래요. 이 단무지 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색소인데요. 타트라진 색소나 치자 색소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클입니다. 피클은 발효 피클하고 뭐 간이 피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초록색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간이 피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완전히 갈색으로 바뀐 것을 발효 피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갈색으로 바뀌는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식품화학 때 이미 배웠겠지만, 엽록소의 클로로필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포피린 구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아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마그네슘 이온이 배위 결합을 있는데, 이것이 수소가 많은, 즉 식초 같은 데다 담궈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이 굉장히 불안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수소 이온이 꿰차고 앉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식품화 때 이미 배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다시 이제 그 슬라이드로 집어넣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통조림 살균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pH 4.5가 나오는데, 채소 통조림에서는 이제 왜 갑자기 또 통조림 아까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여기 채소에서 나오느냐? 자, 보통 그 pH가 7.0을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을 알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서 만들어지는 그 식품 중에서는 pH가 7.0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pH 7.0 이하 되는데, 이것을 산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4.5에서 7.0을 약산성, 4.5 이하를 강산성, 뭐 이제 그렇게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이 보통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아니면 뭐 못 자라게, 증식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을 보존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미생물 시간에 배우게 된 부분입니다.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영양, 온도, 뭐 산소, pH, 뭐 이외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중에서 pH를 보시게 되면 세균 같은 경우에 pH가 7.0의 수준에서 거의 잘 자라고,
곰팡이나 효모 같은 것보다 약간 낮은 5 정도에서 6 정도에서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산성이면 모든 미생물들은 잘 자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통조림 살균에서 pH 4.5를 기준에 봤을 때 4.5 이하는 어차피 산성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잘 살지 못해요. 근데 4.5 이상 되는 것은 어때요? 미생물이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균 온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pH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산성인 부분은 고온으로 121.1도씨에서 15분 살균 정도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산성인 것은 미생물이 못 살기 때문에 100도씨 정도의 마일드한 처리만으로도 미생물이 충분히 억제를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 통조림이 보통 약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 조건을 시비어 엄격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숭아 통조림, 밀감 통조림 이런 것은 어차피 강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도씨 정도 살균해도 되긴 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죽순 통조림입니다. 죽순 통조림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티로신이 문제이고, 완두콩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에 그 파란색이 있는데 고온 열처리하게 되면 얘네들 굉장히 약해서 쉽게 색소가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를 고정하기 위해서 황산굴이 이 염을 식용으로 되어 있는 염을 사용해서 색깔을 연두색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나머지 과일인지 채소인지 불분명한 그 토마토 가공품입니다. 토마토 퓨레, 뭐 여기에는 토마토 가공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퓨레라고 하는 것은 먼저 파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껍질이라든지 씨 같은 것을 제거를 한 다음에 과육을 거칠게 부신 다음에 이것을 농축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가공품을 보기에는 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홀. 이것은 토마토 껍질을 벗기고 내부에 있는 씨 같은 거 안 빼고 통째로 열 처리해서 통조림에 담근 것을 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토마토 퓨레, 그 다음에 페이스트, 그 다음에 토마토 케찹,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토마토 가공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울은 어차피 통째로 담는 거니까요. 거기서 끝나지만 퓨레 같은 경우에선 퓨레에서 페이스트, 페이스트에 케찹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품이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토마토를 씻고 선별하고 그다음에 팥을 하고, 여기는 냉법과 열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과 농축하게 되는데, 여과 농축 시에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올리브나 면실류 아니면 물 같은 것을 뿌리면서 어, 피니셔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피니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와 같이 과육을 그 스크루를 통해서 밀어내면서 부시게 됩니다. 부시게 되면서 이제 짜게 되는데요. 밑에 부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짜면 밑에서 즙 부분은 나오고 위에는 과육이 이제 걸러지고 그러겠죠. 이때 과육의 모양이 굉장히 불균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망같이 되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 피니셔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계속 회전되면서 돌아가면서 과육을 이 안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과육이 잘잘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니셔, 토마토 가공에 있어서는 장치 이름이 피니셔라는 거 하는 것이 특별하게 들어간다. 이것은 육질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망 같은 것을 과육이 통과시키게 하면서 과육을 일정한 크기로 균일하게 부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는 토마토 퓨레를 더 농축해서 고용분을 25%, 어떤 교과서는 24%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근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토마토 케첩은 퓨레에다가 이러한 향신료를 집어넣고 농축한 것. 양질의 토마토 케첩은 일단 감압 농축을 하면은 더 신선한 향기가 있는 농축된 그런 케첩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통조림의 일반 공정 얘기를 했었죠. 네, 탈기, 밀봉, 살균, 냉각 이런 거 얘기했고, 권책이 얘기했었죠.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탈기의 목적, 그 다음에 살균의 조건 이런 거, 그 다음에 밀감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각각의 그 통조림마다의 중요한 키포인트들 얘기했고요.
배, 밤, 죽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린감, 침시, 여기에서는 뭘 중요하다고? 탈사법. 예, 세 가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침체류 얘기를 했고, 침체류에는 역시 이제 클로로필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채소 통조림 있습니다. 티로신 아니면 뭐 죽순 통조림 이런 거. 그 다음에 토마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